정치권 소식도 살펴볼 텐데 국민의힘 상황이 글쎄요 계속해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조 친윤이라고 부르죠. 윤한홍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옆에 앉아 있는데 굉장한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계엄을 사과하고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이재명 정부가 국정 분탕질을 마음 놓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가 되는 지지 기반이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이 군중들에게 막 박수 받고 여러 이 한호성을 받고 하려면은 계속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은 정말 지지 기반이 붕괴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착각이에요? 착각이거든요. 근데 장 대표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좀 포로가 돼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장 대표는 중도는 없다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보신 윤한홍 의원은 윤핵관이라고 불리던 친윤 핵심 의원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바로 여기요. 한 명 건너가지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뭐 사실 그 윤한홍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분석할 때 친윤의 핵심이었다는 것 외에도 네. PK의 중진이라는 또 의미도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물론 김도읍 의원도 사실 PK 중진이긴 하지만 윤한홍 의원은 이제 마산이고 저 김도읍 의장은 이제 부산이라 좀 지역이 다르긴 한데.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윤한홍 의원의 발언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윤한홍 의원이 지금 그렇게 좀 발언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번에 그 탄핵, 그러니까 저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던 의원들의 숫자가 어느 언론사를 보니까 41명으로 집계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했던 사람도 있고 개별적으로 했던 사람 다 합해가지고 41명 되는데 그럼 이제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TK에서 PK까지 쭉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장동혁 대표의 지지 기반이 주로 이제 강성 지지층과 TK, PK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예. 그쪽에서 지금 균열이 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관심을 끄는 거죠. 권영진 의원도 TK죠. TK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끄는 건데 자 그럼 이렇게 중진 두 분의 목소리가 그렇다면은 뭐 장동혁 대표에게 이거 많이 스탠스를 바꿔줄 것이냐? 뭐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봄이 와야 제비가 오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결국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에 전환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끌어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장 대표가 최근 저는 이걸 봐요. 예. 최근 3일 동안 우리 앵커께서도 잘 보시면은 최근에 장 대표 발언이 크게 없었어요. 화요일부터 거의 없죠. 예. SNS에 글 하나 올린 것 외에는 그다음에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외에는 별 발언이 없어요. 예. 물론 발언도 보면은 계엄과 뭐 이런 데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지금 뭐 폭주와 실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집중하고 있어요. 그건 뭐 야당 당대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다른 현안에 대한 지금 침묵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이 전략적 휴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몸을 좀 틀기 위해서 예. 지금 이런 과정들이 저는 빌드업이라는 표현보다는 전략적인 축적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예. 장 대표가 떼밀려서 하느냐 이런 것들을 내가 수용해서 보다 전략적으로 내가 그러면 허용을 통해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받아들이고 중원으로 나가느냐 요 차이만 남아있지 저는 요 두 가지에 대한 본인의 수용 부분은 선택 예. 부분은 조만간 다가올 거로 봅니다. 근데 그게 가장 좋은 날이 12월 3일 아니었나요? 그런 입장을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에 너무 좋은 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예. 좀 전에 권영진 의원이 중도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도가 현실적으로는 없는 건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중도가 어떤 거냐면은 어떤 그 큰 선거에서 1대1 구도가 여야 구도가 팽팽히 됐을 때 본인들이 그때 마음을 선택한 쪽으로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도라는 거는 구도가 잡혔을 때 비로소 실체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정치 이론도 있는 겁니다. 장 대표는 아마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대우를 정비해 놓고 조금 더 이제 그 이른바 들토끼들을 잡으러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면은 예. 그때 비로소 중도가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기는 제가 보기에 연말로 잡고 있지 않은가. 제 추론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연말 타이밍이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점점점 분출되고 있는 게
당연히 바꾸는데 이게 밀려서 바꾸느냐 아니면 본인이 주도해서 바꾸느냐 요 차이만 남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윤기찬 부위원 지금 초반에는 이제 김재섭 의원 등등 해가지고 뭐 15명, 20명 나오다가 결과적으로 40명 가까이 됐고 지금 윤한홍 의원까지 아예 공개적인 회의에서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런 목소리가 지금 당내에서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도 저는 그 SNS 올린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네. 사과의 의미가 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엄에 이은 탄핵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께 실망과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만 계엄과 탄핵을 같이 평가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누구도 또는 장동혁 대표도 계엄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계엄 이면에 있었던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적시했던 그 당시에 민주당의 국회 전횡 네. 이 부분도 같이 기억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제를 보자는 거죠. 현재 입장에서 보면 물론 계엄은 정말 황당했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계엄 이후에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다음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면 사과만 해야 되겠죠. 사과함으로써 사과만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저게 6개월 그 이재명 정부의 출범 6개월에 대한 평가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나온 윤한홍 의원의 말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만 있다라는 평가를 하는 분은 사실상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공과가 있겠지만 과도 상당히 많다. 특히나 이 그 사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 대통령 발언 스스로 발언을 통해서도 그런 말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국내심이 유일한 정치 세력인데 그러면 견제를 위해서 모종의 역할을 하면서 그다음에 국민적 마음을 얻어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과만 하면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사과를 함과 동시에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독주에 대해서 뭔가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여기에 아마 고민의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따라서 국내심 의원들이 사과하는 의원분들 대다수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선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위한 나를 따르라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고충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마 그 이 평론가님 말씀처럼 조만간에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의원들이 저렇게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 거의 수렴해 가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어떤 예를 들면 국정 기조 변화 예. 이 정도는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의 여야 회동 이 정도는 끌어내고 그다음에 지금 뭐 무소불위잖아요. 모든 걸 다 해가고 있죠. 심지어는 장경태 의원이 피해자가 약자 피해자에 대한 그것도 국회 내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근데 예. 그게 장경태 의원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피해자를 나무라는 듯이 보이는 이런 식의 국회 상임위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김현지 아까 저희가 다뤘던 부분도 그냥 그 오히려 비판을 다 일괄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가 막아서겠다. 나도 돌 같이 받겠다. 이런 식의 의원들이 나오는 지경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 활동이 되는 것이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저희가 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준비 과정이라고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중국 간첩을 언급을 합니다.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그동안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서 중국 간첩들이 활개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권이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물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저 중국 간첩이라는 건 다시 여쭤볼게요. 윤핵관 세력이 아주 자주 얘기하는 게 혐중이잖아요, 혐중. 근데 저걸 그러면 혐중으로만 놓고 볼 것이냐? 사실은 네. 혐중은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온 거고 이제 본질은 국가보안법 개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원인과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제 혐중이 따라오는 건데, 근데 사실 보수가 굉장히 그 가치 있게 소구되는 지점들이 안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헌신, 책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는 말하자면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잣대도 일부가 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이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안보라는 개념에서는 이게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간첩죄 개정과 국가보안법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사실은 끌고 나가는 거죠. 논리 구조를. 근데 거기에 방점은 혐중에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거기에 이제 보수층들이 자주 소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중국이 있다는 건 맞긴 하지만 여기 방점은 사실 거기에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간첩죄 개정에 정부가 미온적이냐. 결국에는 이게 이번에 뭐 쿠팡 사태도 있지만 산업 스파이가 이제는 더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고 해킹도 큰 문제가 되는 마당에 이런 점들에 대한 정치권이 숙고가 없이 무조건 폐지만이 능사인가. 이게 오히려 이런 후과를 만들 수가 있다. 간첩들이 활개치는 그 얘기를 저는 강한 톤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실제로 본질은 사실 이만큼이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잖아요. 요만한 걸 이만큼 뻥 튀겨서 지지자들의 소구하는 것들은 레토릭이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이해하지 마치 이걸 이제 끄집어내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거기에 제가 동의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뭐 SNS 입장문 12월 3일 입장문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거의 일맥상통한 거 아니냐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11월 26일 날인가요? 전환길 씨가 편지 공개하면서부터 그 내용 자체가 정치권의 중요한 프레임이 됐었고 그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그 대표 장동혁 당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저는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측면은 과거에 비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반성의 성찰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나은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국민의힘이 안보를 얘기할 수 있죠? 2023년도에 전단 먼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1,000kg에 달하는. 그다음에 무인기 띄웠지 않습니까? 아파치 헬기 띄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면 진짜 안보를 활용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었던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 이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는 것이 상례인데 또 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뭔가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타당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싸움보다는 오히려 윤한홍 의원이 전 1년 동안 왜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한홍 의원이 한 얘기가 핵심이더라고요. 그 얘기했더라고요. 우리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그 지지 세력.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 이 얘기겠죠. 두 번째가 한편으로는 당대표를 만들어준 그런 분들에 대한 섭섭함. 그러니까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 당대표가 될 거라 생각도 안 했었는데 어떤 특정한 지지 세력들에 의해서 당대표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두 세력 때문에 지금 못 움직이는 거 아니냐. 장동혁 당대표가. 그러니까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 선거 때까지만 좀 장동혁 대표 배신자 소리 듣는다고 하더라도 태도를 바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 내부가 소위 자기 핵심적인 지지층과 내란 반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갈림길 속에서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지금 윤한홍 의원 같은 이런 일종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란 반성을 통해서 중도층을 얻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반대편 같은 경우는 야 그렇게 되면 핵심 지지층마저 잃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소위 선거를 앞두고 적전 분열의 양상을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갈등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란에 대한 반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선거를 앞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정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배신자 소리를 들어도 된다. 아니 근데 색깔론은 아닌 것이 저 간첩죄를 일단 개정하자는 것은 박선원 의원이 발의해서 법사위를 통과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도 스파이 활동이 10건 이상 됐다는 거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다 알아들었던 거고. 그래서 간첩죄 적국 범위를 이 외국까지 더 넓혀가지고 개정하자라는 것은 여야 이견이 없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국가보안법 바로 폐지하냐. 약간의 법에 이게 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국가보안 반국가 단체를 그러니까 북한을 전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행위 태양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할 수는 있어도 저렇게 없애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색깔론으로 단정하기는 좀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얘기 왜 끌고 나왔나 이거죠. 굳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간첩죄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얘기 딱 하면 아니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게 장동혁 대표가 색깔론 차원에서 끄집어낸 게 아니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저거는 그 타박할 건 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중앙일보가 다양한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얘기를 전한 게 있어요. 초선, 재선, 다선이었는데 공통된 얘기는 그겁니다. 장동혁 대표 도대체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는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얘기가 대표한테 안 들어가고 있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다양한 채널로 대표가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마 이제 지금 언론에 공유되고 있는 게 장 대표가 이제 뭐 특정한 사람들과 식사만 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저녁에 기자 언론사 기자들하고 해도 뭐 이제 그 중견이 아니라 조금 이제 현장 기자들 중심으로 한다. 그다음에 실제로 측근 그러니까 좋은 그룹들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 이제 아마 장 대표가 워낙 이렇게 그 단단하게 자기의 신념을 고수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저렇게 고집불통과 혹은 이제 아집의 그런 것처럼 비춰지니까 예.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장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전략적 유연함이에요. 나쁜 사람,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표변한다, 예. 돌변한다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좋게 보면 정치인의 자질 중에 하나가 전략적 유연함이거든요. 예.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다만 장 대표가 지금 그동안에 했었던 거는 저는 분명히 그건 하나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장 대표의 친장 세력은 없어요. 현역은 자기 세력이 자기 없다는 세력이 거죠. 없어요. 그건 예. 분명합니다. 근데 이미 취임 100일을 맞은 상태에서 뿌리 내리는 자기 세력은 없고 전직 당대표는 그래도 한 수명 정도로 구분되는 이른바 친한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은 없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해서 중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선거 때 오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그때 이제 강하게 지지해줬던 지지층만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걸 좀 더 단단하게 다진 후에 바둑용어로 치면 아생연후 살타죠. 내가 산 다음에 상대를 죽이러 가겠다는 그 아마 전략을 가진 것 같은데 저는 예. 측근에서 주변 그룹이 없다. 이 얘기는 아마 의원들이 장 대표가 워낙 고집스럽게 보이니까 그런 표현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얘기도 뭐 조갑재 대표는 비대위 얘기도 하던데 뭐 비대위가 쉬운 건 아닙니다. 일단 그 얘기 듣고 김치호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윤의원이란 말은 예.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분이 지금 직업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의힘 대표고 하나는 비공식 윤석열 대변인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체제로는 선거는 치를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선거 이야기하는데 선거는 내년 6월 아닙니까? 그 예. 전에 사법부가 지금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예. 이걸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비대위 전환은 절차적으로 최고위원들의 사퇴나 당대표 거리 같은 전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예. 당장 비대위 체제 전환 이야기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아, 예. 계속해서 이러한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지방선거 출마자들로부터 아마 조만간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계속해서 예. 공개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김용태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가까우면 출마 예상자들이 이제 지도부 당에다가 압박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 장 대표가 개인적인 세력이 없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세력을 그럼 지금 왜 구축을 해야 되는 거냐는 의문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이 많이 좀 망가졌다고 보는데 네. 거기 있는 구성원들은 이 간판으로도 아직 먹고 살만 한 겁니다. 한마디로. 장동혁 대표가 불과 1년 전에 12.3 계엄 때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1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변신해서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그때는 사실 한동훈 대표의 하나의 어떤 지지 그룹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당 지지율과 비슷할 정도의 대선 후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로서는 사실 개인적 정치적 이득으로 보면 윤 어게인을 할수록 본인이 보수 세력 내에서 대권 주자로서 자리가 확고해지고 있다. 점점점 포인트를 쌓고 있다고 보이고요. 김용태, 김재섭, 권영진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나아갈 길이 이 계엄이라는 계엄의 강을 넘어야 된다. 이 계엄과 내란은 정치권에 있어서 하나의 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노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송원석, 윤한홍, 조지현 같은 친윤계 의원들은 예.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 본인들의 어떠한 통제력을 벗어난 그러한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선에서 네. 공천권을 확보해야 되고 그럼 공천권을 확보하려면 이 지도 체제를 붕괴시키고 예. 비대위 체제로
넘겨서 그때 본인들의 지방선거 공천권을 획득하려는 예.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사실은 윤한홍 의원의 오늘 발언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예. 정말 윤한홍 의원이 국민의힘을 생각하면 당장 의원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는 게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이죠. 근데 어떻게 정말 친윤 중에 친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정 저지를 때는 정말 측근힘을 자처했던 사람이 갑자기 또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아직 국민들로부터 매를 덜 맞았다. 예. 선거 매를 더 맞아야 자기들끼리 안 싸우고 니 탓 내 탓 안 하고 뭔가 통일된 그리고 합치된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기찬 일각에서 그런 얘기예요. 자기 정치, 그러니까 다른 보수 진영의 경쟁자에 비해서 본인이 아직 세력이 약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네. 실제 국민의힘이 내년 지선에서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국민의힘이 몇 개 지역은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선거에 이길 생각을 지금 한다? 저는 그거는 똑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늘 그래왔거든요. 2017년도도 그랬고 18년도도 그랬고 뭔가 당을 정비할 시간을 갖는 것이 낫고 선거를 포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사직생의 자세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과하고 그냥 국민 마음을 얻으려고 달려든다. 예. 물론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매번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사과만 할 것이 아니고 사과하고 플러스 알파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사퇴하든가요. 정말 그렇게 절박하면 사퇴하신 분이 나와야 되거나 단식하든가요. 예. 그것도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옳지 않은 거는 분명히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거기에 견제하는 수단이 SNS, 그다음에 국회에서 발언, 그 예.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으로서 뭔가 책임감을 갖고 절실하고 막아야 되겠다고 싶으면 국민적 위인을 받았으면 적극적인 조치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사과하고 우리 국민 말만 얻어서 그 혁신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이 말을 제가 엄청 오래전부터 계속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선택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저는 장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선에서 패배한 본인은 그 직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지선에서 패한 게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느낀다면 직을 내려놓지 않을 정도의 지지세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생존을 위한 지지세가 먼저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당을 개혁하든 해야 되는데 현재 당을 개혁할 수 힘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해도 아무도 안 따라요. 당 대표를 뽑았지만 리더십이 없다고 하는데 리더십이 일단 생길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뭔가 아무런 힘이 동력을 없습니다. 마련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 의원들도 저렇게 예. 그 서로 간의 의사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본인 성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결국 뭐냐면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지만 그 대통령 견제도 하는 거고 민주당의 전행도 막는 거고 하기 때문에 예.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상당히 고민이 많은 지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국민적 지지라는 게 여론이고 여론조사겠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들어와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의 변화는 없어요. 갤럽 조사 보면. 그러니까 그럼 이게 지금까지 한 활동에 대해서 성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네.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당대표가 되고 나서 100일 동안 지지율이 답보되거나 정체돼 있을 경우에는 정말 23에서 24 이렇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답보가 정체고 그다음에 고정 지지층 외에는 확장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예. 근데 장 대표가 고민하는 지점은 이제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이게 뭐 갤럽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면접 전화 조사 말고 ALS 조사한 거라든가 예. 내부 여론 조사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여론의 지표를 놓고 봤을 때 국민이 상식선에서 눈높이로 받아들이는 지표를 보는 게 맞아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른바 결속용, 그다음에 내부 고양용 뭐 이런 예. 것들로 하는 거는 그건 선거에 직전이나 하는 거지 지금에 하는 거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장 대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왔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장 대표가 갖고 있는 현실이 처한 게 있긴 하지만 결국엔 장 대표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 지고 나면은 본인의 정책 입지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근데 높죠. 본인이 너무 잘 알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전략적 허용을 어디까지 이제 어느 시기에 어느 타이밍에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게 관건인데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과하게 이렇게 지금 비대위 체제 벌써 전환 얘기로 흔들면은 장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고립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좋은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빨리 중도 더 외연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 그다음에 네. 아까 김용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각급 높은 단위의 출마자들
최소한 광역단의 출마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약간 변화와 쇄신의 면모를 추구할 수가 있는 거지. 너무 저렇게 뭐 비대위 체제 전환 벌써 당신 드랍해라 이거는 오히려 그건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더 봐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그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한 거의 뭐 오차범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레임 짜는 거죠. 통상적으로 ARS가 이런 부분에서는 더 정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ARS들을 쫙 늘어놓고 보면 예를 들어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이 이때까지 많이 신뢰해왔던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리얼미터. 저런 수치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말했던 우리 쪽에 좀 치우쳐 있다라고 보는 것들 빠른 속도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이 ARS 지표들은 모든 여론조사를 다 늘어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갤럽 조사하고 같이 해서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혹시 저것이 저런 조사에 함몰돼 가지고 여론을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최수영 평론가는 의우찬 부위원장님 다른 생각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은 이거 여론을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전인수죠. 자기들 좋은 데이터만 가져오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의 어떤 전체적인 디테일을 가게 되면 상당히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면 TK 지역과 70대 이상이라고 하는 핵심 지지층에서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용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현상 자체가 지금 부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핵심 지지층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민심 자체가 지금 이반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이반되는 상황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정확히 모른다? 그럼 민심을 모르는 거잖아요. 민심을 모르면 전략을 못 짜게 될 것이고 전략을 못 짜게 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 말대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저는 절대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1월 달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겁니다. 김건희 씨 선고가 나올 겁니다. 2월 달에 윤석열 씨에 대한 선고가 나올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위 그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 또는 일반 지지층들 같은 경우가 국민의힘에게 더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좀 그렇다면 예. 아마도 이렇게 가도 지방선거에서 일정하게만 지면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예를 들면 예. 영남 지역에서 3군데 정도만 뭐 이긴다고 한다면 광역에서요. 그렇다면 타협 체제로서 장동혁 체제를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체제가 유지가 된다면 전 장동혁 대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조 대변인이 대선 가도로 가는 하나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동혁 당대표 개인의 정치적인 과정에서 자신이 대선 후보로 갈 수 있는 자기 핵심적 지지층들을 똘똘 뭉치는 것이 예.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전 저 길을 가는 것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계산상 맞는 계산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내란을 반성하면서 대의에 복무하는 민심에 복무하는 길로 갈 것인가. 예. 전 그랬을 때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어떤 지지층들 같은 경우 그 내부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들 같은 경우 이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치적으로 낙동과 오리알되는 거겠죠. 예. 전 이런 상황들에 대한 고민까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체제가 계속 이 체제를 끌고 가는 그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 관련해서 소식도 하나 짚어볼 텐데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추진하고 이제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에는 예, 방금 전에 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결안건 제1호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찬성 297명, 79.62%가 찬성을 하셨고요. 반대는 76명, 20.38%, 제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제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셨기에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 1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상 보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제 부위원장이 읽으면서도 이게 맞나? 누가 와서 알려주죠. 부결된 거라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상당히 좀 충격적인 측면들이 있는 거겠죠. 근데 네. 핵심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당내 중화위원들 분위기는 뭐냐면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네.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적어도 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방향으로 모아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 예. 라고 그래서 하는 것들이- 일주일 미룬 거잖아요. 예, 일주일로 안 되는 거죠. 이 부분과 네.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건 예를 들면 이후 6월달 지방선거까지 걸려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때와 다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한 합의들을 더 많이 모을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겠죠.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을 했었겠죠. 근데 설득이 안 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거론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그럴 거죠. 수 그러니까 네. 방향은 맞았는데 속도 조절이 안 됐고 또 속도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속도를 조절했었습니다만 설득을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는 당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한 토론보다는 당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성들을 모으고 토론을 더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정청래 당대표가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서서히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역시도 정청래 대표에게 리더십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친명이 친청을 제압했다. 예, 뭐 이건 저 민주당 쪽 그 패널대 듣는 것보다 저희한테 듣는 게 더 훨씬 그렇죠. 객관적일 수 있겠죠. 뭐 자유로 자유롭게 논평을 하니까. 자유롭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과거 뭐 조광조라든가 이제 뭐 김옥균 우리 역사에 나오는 개혁가들이 개혁에 실패한 이유가요.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속도 조절과 설득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사법개혁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다가 국민으로부터 부결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한번 속도 조절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앞서 발표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요. 아까 김주호 대변인도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사실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중앙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최고위 의결, 당무위 의결 거의 따라가죠. 다 그대로 추진해주지 저렇게 반대표를 던진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저도 중앙위원 투표를 했지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 통과 안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위원들이 대부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리고 네. 당의 당연직인 당직자들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원 전체는 아니지만 당의 핵심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청래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그러한 안건이 부결됐다는 것은 굉장히 좀 저희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네. 지방선거보다는 다음번 전당대회가 내년 7월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러면 현 당대표가 개정하는 거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표 내용을 봐서도 대부분 참석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인 이제 분열이 거부, 되는 거죠. 소극적인 거부 예. 개념인데 찬성은 되게 높았죠. 70 몇 프로니까 이제 보면서 70 몇 프로니까 넘어갔지라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 건 반대는 작은 편인데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큰 컨센서스와 의문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들은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의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설득하고 관철해 나가야 될 앞으로의 남은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38%가 참석을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 패배가 끝난 건 아니고 그분들은 이제 눈치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끌어오는 작업에 그래서 당분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설득한 이후에. 모르겠습니다.